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입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소프트하네요. 수처리 시설이 탄소 중립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의 이상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 2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국민대학교 이상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하수도, 특히 수처리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적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이제 수처리 상하수도 분야, 뭐 좀 더 나가면 물관리 분야를 봤을 때 이게 이제 타 분야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얼마만한 투자를 하고 얼마만한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첫 번째 발표에서 이미 상당 부분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물 분야에서의 탄소 기후 변화 대응은 주로 이제 적응 관점에서 많이 얘기가 됐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 물 분야에서의 적응과 감축은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쪽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환 경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기존의 수철이나 상하수도를 좀 개념을 조금 바꿔서 새로운 접근 방법, 새로운 기술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직은 조금 탐색 단계의 기술들이긴 하지만 그런 기술들을 몇 가지 나열을 하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 현황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앞에서 다 우리나라 통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해외 통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별로 많이 다르지만은 대충 한 상하수도 분야에서 국가 전체 이제 탄소 배출량이 한 뭐 2% 내외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우리나라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 분야의 이제 탄소 배출을 보니까 전 세계 이제 배출량을 보면은 배송 산업, shipping 인더스트리에서 배출하는 배출량하고 거의 비슷한 그 정도 규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탄소 다배출 시설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고요. 상당히 중규모 정도 되는 시설도 탄소 배출량이 꽤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해외 자료에서 인용한 거지만은 한 2040년쯤 되면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혁신 없이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은 상하수도 분야의 탄소 배출은 약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물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탄소 배출은 이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에너지 관점에서 상하수도 시설을 많이 보지만 이미 앞에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소 온실가스 직접 배출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뭐 축산 분뇨나 이런 쪽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정과정 평가의 개념에서 보면은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모든 활동들이 다 탄소 배출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발표에서 이미 세부적으로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스코프 1, 2, 3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통계도 사실은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통계와 이제 전 세계 통계를 보면은 크게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결국은 이제 상하수도에서의 어떤 탄소 배출이라는 것은
물 사용량, 처리량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사용량이 증가되는 추세이지만은 우리나라는 사실 상하수도를 보면은 사용량이 좀 정체되어 있고 향후에는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정 그 처리량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탄소 배출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좀 미약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시설은 특히 이제 물 공급 시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에 굉장히 좀 다소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표수나 이런 쪽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시설 자체에서 내는 어떤 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같은 경우는 좀 전 세계 평균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탄소 배출은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편인데 반해서 도시의 인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탄소 배출은 특히 이제 상하수도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고요. 뭐 일부 통계에 의하면은 서울이 탄소 배출 관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물 분야에서 많이 배출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료의 부족 부분은 이제 사실은 제가 통계를 찾아보면 여러 통계들이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발표해서 많이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신뢰성 있는 자료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탄소 그 중립을 향한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 뭐 통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탄소 그 중립이라는 관점에서 그 상하수도 분야가 이제 어떠한 미래를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뭐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가장 예측하기 쉬운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의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배출 규제를 강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수단을 적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앞에 발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다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희생이 잘못하면은 물 관리 분야에서 그 상하수도가 이제 기후 변화 적응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희생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약간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그 상하수도 분야의 탄소 배출이 그렇게 그 큰 비중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과 같이 지금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 적응 측면만 많이 고려를 하고 이 그 감축 측면, 완화 측면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관심이 적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미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탄소 중립 목표와 이제 기후 변화 적응의 목표가 이렇게 또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세 번째는 아예 뭐 무관심인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적응 관점은 물 분야에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무관심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분야에서의 이러한 탄소 배출이나 이러한 기후 변화 영향 문제들이 커지면은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뭔가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고 있는 감축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완화의 목표, 이런 적응의 목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게 될 거고요. 아직까지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뭐 새로운 기술이 완전히 이렇게 현실화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학계나 많은 그 연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2번에 가깝고요. 1번으로 가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4번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완화와 적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거 해외에서 이제 최근에 가장 수질 오염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과울화 화합물 PFAS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PFAS 얘기를 하면서 또 기후 변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PFAS라는 것이 굉장히 제거하기 어려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많은 케미칼이 들어가고 그 관련해서 이제 탄소 배출이 굉장히 증가될 것이라는 거죠. PFAS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 새로운 수질 오염 물질이 나오고 그 점점 이렇게 처리의 필요성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점점 똑같은 양을 처리하더라도 이제 이 상하수도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은 점점 증가될 것이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탄소 배출 중심으로 갈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필연적인 딜레마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량 측면에서 그렇고요. 수질 측면에서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자료인데요. 그 과거 이제 중국에서 하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 이제 중국의 이제 하수 처리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똑같은 더 많은 양을 처리하게 됐죠. 근데 100% 비율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에 적용되던 기술과 지금 현재 적용되는 기술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과거의 기술보다 훨씬 더 좋은 수질과 좀 더 그 안정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했지만은 그에 반해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도 점점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탄소 배출량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탄소 배출의 문제가 점점 더 이렇게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올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뭄 문제인데요. 지금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가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올해와 같이 아주 극한적인 가뭄이나 이런 물 부족 사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해수 담수화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해수 담수화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기후 변화 적응 기술이지만은 기후 변화 그 탄소 중립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대략적으로만 계산하면은 에너지 사용량 측면만 봤을 때 대략 한 기존 상하수도에 비해서 한 6배에서 한 8배 정도 더 많은 탄소를 이제 배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능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해수 담수화 시설을 더 늘렸을 때 그러면 증가되는 이 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해수 담수화는 그냥 예일 뿐이고 이게 해수 담수화가 아니라 하수 재용이 되든 무방류 시스템이 되든 어떤 기술이 되건 간에 점점 더 안정성을 높이고 탄력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그 단위 생산량당 탄소 배출량은 점점 증가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우리 넥서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과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탄소 배출. 그래서 이제 물로부터 이제 에너지 사용에 의해서 간접 배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N2O라든지 메탄이라든지 CO2 발생에 의해서 직접 배출되는 양이 있고요. 이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깨기 위해서는 그 직접 배출 측면에서는 이제 직접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자원 회수가 들어가는 건데 N이나 C나 이런 것들이 배출되지 않고 회수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간접 배출 측면에서는 처리 시설, 처리 기술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이제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처리 기술 시설에서의 그 탄소 중립 전략을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 발표에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시설의 효율 향상입니다. 결국 펌프 효율을 높인다든지 처리 효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효율 향상의 관점에서 이제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또는 이제 재사용, 그다음에 자원 회수 이런 관점에서 이제 네트로 발생하는 양을 줄이는 거죠. 계속 재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포집은 이제 시설 자체에서
발생하는 CO2나 뭐 메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기술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에너지 대체인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 뭐 모든 기술, 모든 수처리 시설이 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게 되면 간접 배출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기회 비용을 생각했을 때 이걸 전량 상하수도 분야로 투입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분야로 투입하느냐의 부분은 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라는 것이 100%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러한 네 가지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그 탄소 상하수 시설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 이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그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석연료 채굴 과정에서 CO2 발생,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과정에서 이제 CO2 발생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정수 처리와 이제 그 물 공급 그쪽에서 이제 에너지 사용이나 약품 사용의 형태로 해서 이제 탄소가 그 배출이 되고요. 합폐수 처리에서는 이제 직접 배출, 그다음에 간접 배출과 직접 배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용자들이 물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얼마만큼 폐수를 발생시키냐에 따라서 그 양에 비례해서 탄소가 더 배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양을 더 줄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량을 강제로 줄이는 것이 줄이는 수단을 그 수단 외에도 이제 예를 들면 물을 재이용한다든지 누수를 방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물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 시설 자체의 효율을 높임으로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는 수단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은 첫 번째 이제 항이 이제 간접 배출 항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이 이제 직접 배출 항이 되는데 결국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에너지당 얼마만큼 탄소가 배출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간접 배출이 결정이 되는데 이 에너지 투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 물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이제 워터 에너지 변환 계수라고 해서 알파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값이 이제 또 어떤 처리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얼마나 처리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걸 처리하는 시설의 효율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배출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 분야에서의 감축은 저기 나오는 뭐 알파라든지 뭐 이런 효율 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함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비에너지 배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을 이제 예시를 한 거고요. 기자재 효율을 높인다든지, 뭐 현기성 소화를 한다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상하수 시설에서의 이제 탄소 배출 평가 도구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IWA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조금 조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고 물론 이 툴 자체도 다소 이제 그 간접 배출에 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한적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게 되면은 얼마만큼 이제 탄소 배출이 되는지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순환 경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나가면은 과연 모든 것을 다 순환하는 것이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들은 자연에 맡기고 어떤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하고 적절한 이제 최적화나 바운더리 설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순환 경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순환 경제만 하면 탄소 배출을 무조건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논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순환 경제로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은 이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최대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다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효율 향상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연업 쪽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제 그 실시간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지 이 지능적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이나 어떤 전체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됐고 많은 효과를 봤다라는 그런 결과들이고요. 여기 나온 거는 이제 그 하수 처리 기술인데 CO2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들의 하수 처리 기술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실용화에 굉장히 근접해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 좀 개념적인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례들입니다. 뭐 효율을 높여서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줄였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였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그 접근 방법들이 이제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그러면 이러한 기존 방법 외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 결국은 우리가 효율을 봤을 때 아까 이제 효율을 제가 하나의 인자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효율의 인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물의 효율에 관한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에너지의 효율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에너지의 효율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이제 여러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게 되면은 변환 손실이라는 걸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왕에 어느 일정 정도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하면은 변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보면은 전력을 이용해서 기계적 에너지를 바꾸고 이걸 가지고 뭐 미생물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몇 번의 간접적인 몇 번의 전환을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효율의 한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환을 최소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 처리 자체를 아예 전기 기반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도 뭐 좀 꿈 같은 얘기지만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예 처리 자체를 수소나 메탄 이런 걸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뭐 모든 시설들을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그런 설비를 이용을 함으로 해서 직류 송전을 하고 직류 설비를 운영을 해서 이제 뭐 한다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파괴적이고 좀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조금 시도되지 않으면은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직류 송배전이 많이 나오는데 직류 송배전을 받아서 그걸 다시 교류로 변환하게 되면 거기서 10%의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럴 거면은 아예 직류로 받아서 직류로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가능성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화학적인 방법들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방식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아까 이제 이용을 해서 미생물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미생물도 산화환원 반응을 시키는 거라고 하면은 전기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시키고 그다음에 전기적으로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직접적인 수단을 씀으로 해서 이제 아예 하수처리장 자체의 개념을 바꾸면서 뭔가 이제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과 에너지의 밸런싱을 통해서 그 뭐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기술들은 사실 과거에도 많이 제안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런 새로운 수처리 방법들,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할 수 없는 폐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결국 과거에 물 기술들이 개발된 과정을 보면은 뭐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가 사실 지금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화두는 이제 물 관리 기술이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상하수도 기술이 과연 앞으로 기후 변화 시대, 탄소 중립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닐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